이제 그 유시민 장관의 워딩이 이런 거야. 알릴레오 말고 저기 정치합시다.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가 민주당이 상상 못할 대승을 하거나 혹은 아니라면 경악할 참패다. 이게 말이 무슨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상상도 못할 대승인데 혹시나 지는 거라면 그건 경악할 만한 상황인 거다. 다시 이야기하면 민주당은 대승을 거둘 수밖에 없다. 요 이야기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거론된 거죠. 뭐 180석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나왔던 이 부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주말에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죠. 근데 이건 그 방송을 안 보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결론만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180석 이야기를 했다더라. 이 결론만 가지고 이제 뭔가 점쟁이처럼 몰아가니까 논란이 되는 건데 그 방송을 실제로 보시면요.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분석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합니다. 제주는요, 전라는요, 부산은요, 경상도, 경남, 경북, 뭐 충청도, 그 경기 북부, 남부 이렇게 나눠가면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그 분석 결과 합해 보면 민주당은 이 정도 나오고 진보 진영 전체로는 이 정도 될 텐데 진보 진영 전체로는 180석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정치합시다에서는 아까 말한 엄청난 대승 이야기를 했고 알릴레오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정확히 말하면 비례 의석을 합쳐서 범진보 진영 180석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게 전부예요. 근데 워낙에 이제 우리 유 이사장님께서 셀럽이고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방송이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걸 싫었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것이 주는 영향 역풍이 불까 봐죠. 저쪽 사람들이 뭉치게 할까 봐 아니야 우리 180석 아직 못돼. 모든 선거 전략은 그런 거거든. 145석이 왜 나온 소리 얘기했어요. 145석이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 했던 말이 왜 나오겠어요. 딱 2% 부족하잖아요. 요거 채워달라는 의미에서 근데 2%만 딱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한 10%가 더 채워지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뭐 보도라는 게 이런 거더라고. 유시민 이사장을 막 디스하는 느낌이 아니고 말하자면 유시민 이사장의 말이나 우리의 말이나 비슷한 거예요. 용기를 내. 투표장만 나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고 유시민과 우리는 정치인들이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하면은 깜짝 안 놀래면서 왜 유시민 이사장이 그렇게 깜짝 놀래냐고. 구독자 수가 100만 아닙니까? 그래서 주말 요새들 특히 수도권 요새에 가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낙연 선대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야 우리 아직 멀었어 투표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이건 논란거리도 안 돼 사실 안 사실 그거는 당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마치 그거를 유 이사장과 민주당이 반목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내는 거고요. 사실 유 이사장을 이런 식으로 깔 때 우리도 같이 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여기에 이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채팅창에서도 뭐 유시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는 그 프레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네, 같이 공격하면 안 되는 아니 얘기. 그러면은 그냥 일개 개입 방송하는 사람이 야 니들 180석 우리들 180석까지 먹을 수 있어. 179석. 그러니까 말하자면 먹을 수 있어. 투표하면 사실 그걸 유도하기 위한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그 개념이 모르시는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방심시키지 마라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참패할 거라고 예상되는 선거라고 생각하시면은 투표장 나가시겠어요? 우리 같은 고관여층 핵심 지지층은 무조건 나가요. 기적을 믿고서라도. 근데 우리 방송을 보시는 뭐 실시간 만 몇 분 보시는 분들 전체 다 봐야 한 10만 한 20만 보시는 분들이 이건 고관여층이고 대개 표장 나가실 분들이에요. 문제는 민주당이 압승할 거라고 예상돼서 압승이니까 투표장 안 나가겠다고 한 사람 있어? 내 말의 의미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야. 핵심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투표장에 그러니까 모시고 데리고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내가 말하는 아젠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당당해야 된다니까요. 이길 정당, 사람들은 내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주류 편입의 심리가 있다고. 드라마 안 보다가도 시청률이 20% 40% 올라가면 그 드라마 보잖아. 똑같아. 민주당 쏠림 현상 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대세론 같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투표 우리가 낙관을 하니까 투표 안 한다는 역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솔직히 말하면. 어떤 당이 대승할 거라고 압승할 거라고 대세론에 막 빠져있는 상태 있잖아.
그 상황이 벌어졌는데 투표 안 한 세력이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본 적 있어? 없어. 민주당 지도부에서 계속 겸손하고 몸을 낮추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그 교훈으로 삼는 게 지난 총선 때 그러니까 뭐 새누리당이 180석을 가져가네, 200석을 가져가네 막 그래 난리 구슬 피웠는데 까보니까 100석도 안 나왔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충격적인 결과였기 때문에 그거를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는 건데 그때 사용했던 여론조사 기법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론조사 기법의 결과는 그 근본 바탕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낙관하고 있었던 거고 저쪽 새누리당에서. 근데 지금 우리가 화이팅하고 있는 건 근거가 있는 거예요.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것마저도 몸조심해야 된다? 당연히 정치인들은 몸조심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왜 몸조심을 해? 그러니까 우리 화이팅하고 즐겁게 투표하면 되는 거지. 맥락을 다시 한번 이해를 시키면 뭐냐면 우리 같은 방송은 저쪽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언론에 인용도 안 돼. 그치? 해줘. 기분 나빠. 뭘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 대세론 투표고 압승이라고 하면 이기는 쪽은 무조건 투표 참가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봐봐. 니들이 압승할 거니까 투표장에 안 나간다 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렇죠. 다만 네. 내가 투표장에 나가봤자 사표되고 아무 의미가 없네라고 하는 사람은 투표장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기세를 한껏 올려가지고 내가 말했지. 계속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저쪽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박빙인 경우에는 투표장에 나가요. 지고 있는 쪽도 원더독 효과가 있어요. 근데 압도적으로 지고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투표장 안 나가고 놀러 가버린다고. 평상시 코로나가 아니고 평상시 같았으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지지자들은 기세를 올리는 게 맞다니까요. 이거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옛날에 그 엉터리 여론조사 그 여론조사가 지금하고 비교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도 드리고 어쨌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투표장에 나가야 이기는 거라고 가만히 있어도 압승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네. 그래서 하태경 의원 이런 말을 했죠. 민주당이 180석 차지하면 윤석열이 죽습니다. 하태경 가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 땡큐죠. 네. 이건 진짜 저는 엄청난 전략이었다. 이게 왔다 갔다 전략적 계획된 핑퐁이었다면 진짜 엄청나다 생각하는 게 유시민 작가의 경우는 당연히 이런 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180이라는 상징적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또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범진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더민주에다가 더시민에다가 열린당에다가 정의당에다가 민생당에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해가지고 안전하게 열어놨어요. 그리고 180이라는 상징적 숫자를 던져요. 이걸 가지고 자신감을 고추세우고 밴드웨건 효과를 노리면서 이때 바로 딱 받아가지고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뭐라냐? 여기서 우리 겸손하자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비춰질 수 있는 오만한 이미지를 살짝 없애줘요. 이건 엄청난 전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이야기로 구조가 비슷한 게 있어요. 차명진이 막말을 했지. 차명진 막말 때문에 미통과 전체의 지지율이 빠지진 않아요. 근데 처리하는 과정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막말을 했어. 제명 딱 끝냈으면 오히려 그 막말 문제 갖고 더 이상 문제가 안 일어났을 거야. 근데 이걸 제명하는 과정에서 구질구질하게 탈당 권유하고 그 사이에 차명진은 또 걔들이 이상한 짓거리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논란거리가 되면서 표가 진짜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아까 말한 그 이야기가 비슷한 결이라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헷갈리게도 만들었다가 야 압승한다더라 헷갈리게도 만들었다가 혹시나 민주당 정당 입장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대승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왜냐 교만해 보이는 것 자체가 선거에 좋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2%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145석 이야기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 조금만 노력하고 내가 투표장에 나가면 150석 되겠네 하는 그게 나중에 145석에서 병 60, 70으로 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145석이라고 뚝 던져놓는 거라고. 차마 200석이라고 말을 못하죠. 근데 이게 응원단과 선수의 역할 분담이거든요. 응원단은 우리는 이렇게 잘할 거야 하고 선수는 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원래 그런 거야. 네, 그게 역할 배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뭐 까고 말고 할 게 없다고요. 어쩌면 서로 간에 이렇게 맞춰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플레이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문 대통령 뭐 남은 임기 2년 동안은 조금 더 편하게 국회에 딱 연설하러 갔는데 그렇지. 모든 국회의원들이 일어서가지고 박수 한번 쳐주는 날 그런 거 한번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나도 박수 잃었어. 진짜로 그 김총수 이야기처럼 음. 문 대통령 임기 내에 벌어지는 마지막 정국단위 선거예요. 왜? 음. 다음 선거가 대선입니다. 예.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지선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아마 지선과 뭐 개헌이 된다면 지방선거와 총선과 이런 걸 뭐 맞춰보려고 네, 노력을 맞춰 하겠지만 맞추고, 이미 네. 총선을 못 맞춰요. 임기 2년밖에 못해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지선하고 뭐 대선을 맞출 수도 있겠다. 만약에 뭐 연임제나 중임제로 바꾸면은 4년씩 말수꿀 수도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간에 앞으로 문 대통령 임기 내 전국단위 선거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큰 선거야. 무조건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문 대통령이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이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 그 기념식 및 기념관 착공식에 참여해서 한 말 기억들 하세요. 여러분 우리 화면 이 상단에 4.15 총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하자 투표로 70년 적폐 청산하자 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친일 아닌 독립운동이 우리 역사의 주류다. 이거 나는 이 워딩은 진짜 굉장히 감동적이더만요. 아니 어떻게 친일했던 놈이 지금까지 70년 동안 대한민국 주류로 사냔 말이에요. 웬만한 부자 그 후손들이 지금 국회에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그 친일파들이 현충원에 묻혀 있고 그 친일파들이 언론을 주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말은 친일 아닌 독립운동이 우리 역사의 주류가 돼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민주당이 예를 들어 과반은 좀 약하고요. 진짜로. 저 수구 세력이 박근혜 탄핵을 거치면서 대략 15% 이상 정도의 지지층이 쪼그라들고 그래서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 상당 부분 다수당이 됐을 때 국회의 주류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정권 연장 한 번 더 하고 또 바뀌면서 대한민국 주류 사회가 친일했던 놈들이 최소한 주류가 되는 꼴은 보기 싫다. 그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일단 개소리는 안 할 수만 있어도 정말 엄청난 큰 변화죠. 지금 우리가 친일파 자체를 그러니까 친일파들의 후손을 보면서 분노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잘 산다 못 산다 뭐 큰 뭐 주류 사회를 주류 경제를 차지하고 있네 만에 이런 것도 분명히 일부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 후손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이 자기들의 조상이 친일파였고 그 덕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 미안하다. 겸손하게 살겠다. 요 정도만 해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와서 그 재산 다 뺏어가지고 너는 거지처럼 살아야 돼. 그렇게 강요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친일파의 후손들이 너무 지나치게 떳떳해. 실력 가지고 물려받아가지고 그 합법적으로 재산 물려받아서 내가 잘 사는데 내가 뭐 잘못이냐? 네가 잘못한 거 없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태도 자체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라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언제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기념관 아니고 임시정부 기념관 만드십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 보시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요. 우리 헌법 전문 보면 그대로 따라하고 계세요. 다른 방향이 전혀 없어요. 이게 1948년 7월 17일 처음 제정되고 9번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87년 6월 항쟁 끝나고 나서 10월 29일 날 그게 마지막 개정이었어요. 거기에 전문에 새로 들어온 짧은 문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라는 표현이 들어와요. 이게 딱 마지막 그때 처음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임시정부 수립, 성립 축하가가 있는데 1절, 2절, 3절 있는데 2절에 이런 얘기가 초반에 나와요. 우리 이미 이민족의 노예가 아니오. 또한 전제정치하의 백성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우리는 해방이 된 것이고 두 번째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전제군주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을 설립한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48년에 우리가 제정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유럽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보통선거가 없었어요. 우리는 시작부터 보통선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우리 임시정부에서부터 다 그 뿌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제가 원하는 거는 이후에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이 친일파들이 다시 부활을 하죠.
부활을 하고 다시 또 그 이후에 재상생되는 과정이 겪게 되고 그런데 반민특위가 공격당했던 거 너무 가슴이 아프고 예, 반민특위 제발 다시 한번 만들어서 친일파 청산 깔끔하게 역사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문 대통령이 그런 분들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 연임했으면 좋겠다. 아쉽죠. 문 대통령은 아주 동물적인 어떤 균형 감각이랄까요, 그 진정성이랄까요, 공감력이랄까요, 이게 대단하신 분인 것 같고. 헌법 고치면 중임은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 적용하면 어떡해. 아니, 다음번에. 그렇게 한 번 쉬었다가 네. 한 번 쉬었다가 아니 푸틴은 그런 그거 있어요. 전례가 있습니다. 네. 푸틴은 심지어 자기가 총리로 내려갔다 다시 대통령 올라가. 좀 독특하신 분이죠. 쉬었다 다시 하기. 그게 만약에 이슈가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우리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하면 있잖아요. 이번 대총선은 문재인 정부 정권 연장을 위한 뭐 좌파의 음모며 네. 장기 집권, 그리고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박정희 이야기 까먹는 그런 세력들이에요. 자, 됐고. 아이고, 힘들다.